이거는 앉아있으면 꽃을 피우셨네. 자, 이 별로 두껍지 않은 책 우리가 오늘 12번째인가 13번째쯤 될 거예요. 그죠? 네. 벌써 3개월 에 걸쳐서 이걸 읽었는데, 야, 뭐, 두껍지 않아도 생각할 건 되게 많죠. 예, 뭐 그런 부분들. 두 챕터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 두 개는 같이 붙여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두 장이 연결되고 있고, 내용도 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건데, 일단 질문하고 답을 한번 봅시다. 나답게 산다는 것, 그 다음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 좀 그렇죠. 나답게 사는 것도 있고, 또 나를 극복하고, 차다, 차. 찰것 같다. 아유, 준비하신가? 제가 저희가 두 번째야. 언니 빨리 치고 제 앞에 계신 거 그래. 내가 제일 지렁스럽게 알겠습니다. 잠시 쉬울까요? 금요일에 빠져서. 잠시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거 전화하는데 갑시다, 같이. 갔다 오십시오. 타임에 아이고 몸도 풀고. 정말 담배 한 대 피우고 옵시다. 나는 머리가 깨질 듯이 하고 어제 오후에 거의 뒹굴었어. 왜 그러죠? 모르겠어. 괜찮았어? 아무 그거 없었나? 약간 빙한 정도? 그래? 나는 완전 앞뒤 나 그런 경우 처음이었는데, 와, 들어왔는데, 그래서 코로나인가 싶어서 금방 하면 안 될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봤거든. 코로나는 아니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나도 그때 이후로 계속 얘기하는. 좀 머리가 그런 거야? 계속 얘기하고 계속 걱정되더라고요. 조금만 얘기하지. 나는 어제 진짜 심했거든. 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음식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술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술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치? 나보다 술 좀 더 먹었잖아. 맥주 2잔 더 먹은 것 같기도 했어. 한 잔 먹었고. 그렇게 따지면 복분자를 훨씬 많이 먹었지. 난 복분자 딱 2잔 먹었는데. 나 혼자 내가 좀. 그러니까 한 3-4잔 먹었잖아. 와, 놀래가지고. 그래. 어제 오늘 그 쓰기까지 힘들어. 아까 내가 메모리 받으러 가야 되니까 들렀더니 뭐 김사랑은 멀쩡하대? 물어보기도 괜찮았냐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멀쩡해가지고 둘 다. 하필이면 어제 오늘 다 기자 만났네. 오늘 한국일보 노조위원 만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그게 오늘 점심 그거였어? 조심스러운 치료 좀 해달라고 그랬지. 장애인 표준사업자 선임을 어제 그 양반은 가고 나서 또 통화한 거야? 어제 점심에 왔던. 누구? 아니, 어제 왔던 기자. 통화는 안 했지. 뭐, 왜? 특별한 거 아닌가 보네, 그럼. 특별한 거 없어. 걔들 계속 취재할 거니까. 돌면서 사람 만나는 거지. 가볍게, 제 입장에서 가볍게 만나요. 그렇겠지. 뭐, 하나씩 그러다 걸리면, 뭔가 있으면. 함부로 이제 못 오게 되면 거하게 되지, 그렇지. 같은 마음은 밥은 같이 먹어요, 그래. 지들이 밥 사는 한 번도 없고. 글쎄. 밥 사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기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옛날부터. 나는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야, 이러면 내일 되겠냐 싶었더니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와가지고 몸이 이제 약해져서 그러나? 소화기관이 좀 문제 생겼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랬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다른 거는 안 부러운데 그림 그리는 분하고 악기 연주를 자유롭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부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그리는 분들은 펜하고 이것만 들고 그냥 나가면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만인을 즐겁게 해주죠. 하기도 하고 가수 자기 그거도 하고 본인도 너무 좋고 그걸 같이 체험할 수 있어요. 특히 악기 연주하시는 분.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그래도 외국 가면 이렇게 하고 뭐 벌려놓으면 던져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저는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림은 영특광이라서 그림은 저도 좀 해요. 그래요? 하루에서 딸내미들이랑 그런 건 이거 중3 때 이대 가라 그랬어요. 미술 선생님. 그 정도면 야 남의 거본 거. 언제 스케치 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들고 와보시오. 그렇지. 중3 때는 스케치 하면서 아니 그 재능을 왜 계속 틈틈이 그려보기도 하고 해야지. 그래서 다시 또 저 마음. 미치 여기서 들은 거잖아요. 슬슬 시작해보시오. 그거 굉장히 괜찮은. 큰애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린 거라고. 뭐를 부탁을 합니까 또? 큰애한테 가르쳐달라고. 아 재주가 많으 됐으니까. 그걸 배워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다시 인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인사는 됐고요. 뭘 또 합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합시다. 정리. 예.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큐를 쌓잖아요. 예. 그 질문 아까 보다 말았는데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답게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하고 나를 극복한다라고 그 글자는 다 나잖아요, 그죠? 뭐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니체 생각 같으면 니체가 목 놓아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모르파티, 자기의 운명, 뭐 그게 자기잖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오늘 책도 읽다 보면 그 운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성격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격 같은 건 타고나는 거 그게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근대 이후의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가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우리 삶이나 뭐 우리의 삶의 조건 이런 거 다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정한다 그래도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 대부분 그 선택의 그 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에서 이렇게 고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기의 자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란 표현을 계속 써서 그런데 자기의 자기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지금 나라고 하는 게 두 글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하고 두 번째 나는 같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나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나고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니체가 이야기하는 아모르 파티, 자기의 어떤 운명 또는 자기가 그 자기한테 부여된 조건의 나, 이런 의미가 강한 거니까 조금은 나라는 표현을 써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을 좀 달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네. 보면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 뭐 너만의 꽃을 피워라. 이런 그 답을 한다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획일적인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두어야 저런 답이 가능한 거겠죠. 너만의 뭐 이런 표현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런 부분을 인정하긴 하지만 사는 것 또는 사회제도, 사회틀 이런 걸 보면 사람은 획일적인 어떤 그걸로 생각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회규범이 정해놓은 어떤 틀을 이상형의 인간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또는 그 조건들 속에서 만들고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뭐 아무리 전인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교육이 근대 공교육이 도입된 이유 자체가 안에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면 써먹을 만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체제. 그게 이제 너무 비정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게 근대교육, 독일에 시작된 그 근대교육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틀들 우리도 뭐 많이 현장에서는 그 틀대로 돌아가고 있죠. 뭐 일정한 과목을 정해놓고 그 과목 내에서 성적을 잘 올리는 사람을 양성해내는 거고, 그리고 시험 체제 같은 걸 만들어서 딱 정해져 있는 과목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문제를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학생들 다 달라들어서 거기에서 점수를 얻게 해서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차등화시킨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서열을 짓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인 교육하고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너만의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나를 극복한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게 안에 들어가서 좀 더 보겠지만 내게 있는 나는 그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약점의 부분들이 자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자기에게 약점이나 아니면 모자란 점 또는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측면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아마 그 극복의 대상으로 집어넣는 것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성격이란 표현을 그냥 타고난 어떤 운명 이런 것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라. 스타일? 혹시 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어떤 느낌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라.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을 이렇게 자기가 관조해서 바라보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걸 스타일을 부여하라라는 의미로 쓰던데,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술가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아마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스타일을 부여하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라. 그죠?
주어진 성격, 운명 이런 것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거기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건 자기가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길긴 한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씩 될 만한 부분들. 예. 일단 221페이지. 거기 앞에는 좀 그대로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 노란 부분에 들어있는 요 구절은 뭐 그렇게 이건 노란색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색입니까? 감색, 연어색, 살색, 살구색. 색깔이 참 어려워요. 그래도 노란 거 아닌가요? 제가 생명이 지난주부터 많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전에 이렇게 뽑아놓은 글보다는 좀 이렇게 파괴적인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열가게와 같은 것이다. 진열가게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진열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같은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외관상의 특징들을 끊임없이 정돈하거나 숨기거나 드러낸다. 왜 시선이 바깥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이거 너무 항상 강한 표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 사람은 근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굉장히 자기의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들도 힘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건 독선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내면이 강하지 않은 상태, 내면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시선에만 신경 쓰는 거,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긴 하죠. 제가 저는 가끔씩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걸 보는데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굉장히 괜찮은 유튜브 사이트를 발견을 해서 그걸 쭉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억지스러운 그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고 끊임없이 주제를 발굴을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유튜브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끌어야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다른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만 뽑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선 끌기다. 이게 또 낚였구나.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도 사람들을 하고 책을 계속 읽다 보고 이 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다음 또 책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읽을 책이 뭐 있을까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런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걸 찾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생각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데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압박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어떤 이 삶의 장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내면의 힘이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니면 바깥의 시선에 자기가 딸려가는 그런 삶의 구조일 수밖에 없는 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 좀 길어지네요. 그
이쪽 꼭이 좀 앞부분은 그대로 좀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갈까요? 그렇죠. 카드 순서. 나만의 개성을 만드는 법. 니체는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니체의 이 말과 운명의 사상은 서로 상통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성화시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의 모든 것을 타고납니다. 지능도, 적성도, 성격도 타고나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던져지는 환경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환경으로 자신의 환경으로 주어집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국가 등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타고난 운명은 저마다 다릅니다. 지능과 적성 그리고 성격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동일한 형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각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다르고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자식들을 대한다고 해도 자식들은 각자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부모의 태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보는 것도 같고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뭐 저번 주 만나고 이번 주 같이 만나고 이러는데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여기서는 여기 이야기하는 그대로 들어가면 절대로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느끼고 뭐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격,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각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동일한 장에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철학에서는 개인들이 갖는 이러한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고 특히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차이를 철학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파악할 때 인간들의 성격 차이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 최초의 사상가는 쇼펜하우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의 성격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성격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되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죠. 예. 그죠? 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뭐 현대 철학의 근현대의 철학의 어떤 의미에서 세뇌는 아니고 그 빛을 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고대나 뭐 이런 뭐 중세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다르다는 생각을 별로 상정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보통 보편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의 사유의 발전 단계를 보면 아주 초기에는 보편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들 또는 각각의 그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나무들을 묶어가지고 소나무 같은 나무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사유가 뭐 진화가 시작된 이후에 한참 동안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이렇게 쭉쭉 서 있으면 은행나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무, A나무, B나무, C나무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뭐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 기록이 남아있고 한 그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보편이란 사유는 그렇게 빨리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러면 뭐 누구나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딱 떠올리게 되는 어떤 관념들 이런 건 없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초기에 기원전 6, 7세기 고무렵만 해도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줄 때에도 그 문제,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한 기원전 4세기 내지 3세기쯤 오면 인간 전체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떻다. 라고 해서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어떤 보편이라고 하는 그 사유가 중세 말기 17세기, 18세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18세기 무렵 서양 같은 경우에 들었으면 그런 관념들이 조금씩 깨집니다. 그리고 19세기 넘어오면 문화도 문화상대주의, 상대주의라는 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상대주의의 그 측면들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고요.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 다른 사람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유가 요 당시에 이제 적용이 된 게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쇼펜하우어부터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성격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또는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한 게 양반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의 그 시각에 따르면 쇼펜하우어부터 나타난다.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그 성향들이 굉장히 연구하는 그 측면에 따라서 그 시기들이 좀 앞으로 끌어당겨지기도 합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걸 뭐 르네상스 시기로 보기도 하고요. 예. 이쯤에서 쇼펜하우어는 샤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자와는 전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하면서 각 개인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여기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거 사르트르의 굉장히 실존주의의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인데 그 말의 풀이가 바로 그대로 그 밑에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형성한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할 때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부여받은 것. 인간의 인간임을 부여받은 것. 그죠? 누구나 같은 어떤 그걸 뭐 개인이든 아니면 인간 종이든 부여받은 본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존주의자들은 그것보다는 뭐 개인 자체는 그냥 우연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우연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여기 표현하는 뭐 자신의 본질은 스스로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게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 상황에 있고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선택하냐, 저렇게 선택하냐. 인간은 그 실존주의의 그 명제 중에 하나가 특히 사르트르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은 자유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냥 뭐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항상 선택해야 되는 존재.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책임이라고 하는 게 같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니체의 입장에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게 자기 책임이라면 나중에 삶이 잘못되거나 엉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체를 질타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선택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런 측면들. 이체는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네. 조금 더 읽어주시죠. 이와 함께 샤르트르는 적극적인 무신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각각의 인간을 만들었을 것이고 각 개인의 본질적인 성격을 비롯해서 그 개인이 살아갈 삶의 행동을 이미 지정해 주었겠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유롭고 자신을 자유로이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샤르트의 견해에 대해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소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개체들이 하나의 우주적인 의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더요. 비유를 들어 그의 주장을 설명하자면 인간을 비롯한 각각 개체는 모두 거대한 바다의 보잘것없는 물거품이나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거품이나 물방울을 실제로 여기고 세계는 이러한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실제는 이러한 물방울 아래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바다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각각의 인간은 이렇게 거대한 바다와 같은 우주적 의지에서 비롯된 물방울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물방울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사라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운명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본 것도 그러니까 뭐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그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서 사람들은 뭐 살아가는 것인데 항상 그 의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구고 그 욕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충족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뭐 세상인 거고. 그러면 우주적인 의지가 이것도 그 228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우주적인 의지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으니까라고 한다면 우주적인 의지에서 각각의 아주 작은 물방울들조차도 예견돼 있다면 그거 하찮은 게 아니라 그 우주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각각의 필요한 구성품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의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의지 이런 표현을 쓸 때 가장 선생님 하신 말씀에 가까운 의지는 신의 의지입니다. 그죠? 신의 의지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에 의해서 구성된 존재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어쨌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게 신의 의지를 뒀어도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거기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 튕겨 나가요. 그렇게 본다면 신의 의지로 본다면 내가 목적대로 만들었긴 하지만 얘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튕겨 나가서 얘가 내 길로 안 가. 그러면 얘는 그냥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두가 다 같은 길을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이렇게 다 튕겨 나가 버리니까 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오히려 더 우주적인 조화와 질서가 있다면 조화 질서 속에서 얘가 튕겨나가면 우주의 조화가 깨져나가는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쇼펜하우어가 훨씬 더 동일하게 우주의 운행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완벽하게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되는 거는 쇼펜하우어고 오히려 신은 그 튕겨나가는 요소들을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이제 지옥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
예정 조화설 같은 그런 그 신학 이론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뭐 지금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의지 안에 조화가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신적인 어떤 이런 거, 신의 의지 이런 것과 쇼펜하우어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그야말로 맹목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뭐 정해진 방향이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쇼펜하우어나 이 니체 같은 경우에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이 두 사람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변화하는 어떤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니체는 그 부분에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가 있고요.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냥 변화무쌍한 신체를 물질적 의지라고 부르면 되나요? 그 쇼펜하우어에게서 예, 그 의지 자체가 표현된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자체가 그 맹목적인 의지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계속해요. 예.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타고난 성격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어떤 사람의 성격과 동기만 알고 있으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리 사활을 굶은 상황이라면 강하고 거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강조짓을 하러 나서겠지만 자존심이 낮고 의존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구걸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여기 잠시만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을 때 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누구는 뭐 사르트르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뭐 니체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느 쪽 생각이 맞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인간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고 이쪽이 더 그 설명하는 거에 따라 그죠? 이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뭐 어느 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명에 대해서 인간이 대응하는 방법 3개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르트르의 입장 실존주의자들의 입장은 아마 이거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부정은 아니지만 그걸 인정을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 나 자신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요 측면에 아마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측면이 사르트르와 연결되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입장이 될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숙명론 같은 경우에 모든 게 운명으로 자기한테 부여된 운명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숙명론인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이게 패배주의로 가든 아니면 뭐 이걸 숙명론을 그 찬성하고 찬동하는 입장으로 가든요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 쇼펜하우어는 요 입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읽게 될 니체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 입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운명, 성격 이런 것 자체를 그냥 긍정하고 긍정한 상태에서
다른 어떤 그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니체 역시 쇼펜하우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니체가 자유의지의 철학을 단죄의 철학이라고까지 일컫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죄의 철학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네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라고 이렇게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죄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가 쇼펜하우처럼 무수한 개체들로 이루어진 현상 세계의 근지에 하나의 거대한 통일적인 의지가 물 자체로 존재한다고 보면서 각 개체를 그러한 통일적 의지에서 비롯된 물방울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각각 다르다. 이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운명론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것도 아니다. 예. 니체는 그러한 물 자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세계는 어디까지나 무수한 개별적인 힘의 의지들로 이루어져 있대 그 힘의 의지들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들이 갖는 성격은 이미 상당히 정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자는 사자의 성격을 타고나고 양은 양의 성격을 타고나는 것처럼 인간도 저마다 서로 다른 성격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인간을 전적으로 부자유한 존재로 보면서 타고난 성격을 전혀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등을 잘 파악하면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잘 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니체는 인정합니다. 니체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소질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스타일을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성격과 적성 등을 타고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겪을 여러 사건들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무수한 힘의 의지들이 서로 맞부딪히고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긍정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좀 책의 내용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파악하기가 제가 읽을 때는 좀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정확하지가 않은데, 니체 전체의 생각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의 삶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뭐 사르트르랑 비슷하죠. 그 입장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 이런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니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게 된 성격이나 아니면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명론처럼 그것에 책임을 돌리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컸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어렵게 컸는데 그 어렵게 큰 이유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돈을 진짜 하나도 못 벌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돈을 아버지 엄마가 못 벌어서 내가 사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환경 자체가 내가 이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촉발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삶의 조건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죠? 그 삶에 대해서 일종의 그 원망 같은 것들을 갖고 그 조건을 탈피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난 저런 사람 진짜 싫어.
이런 그걸 갖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조건을 뭐 그분들이 살아왔던 환경 또는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하려고 시작을 하고, 그렇지만 난 힘들었다라는 그 조건 하에서 또 그 결정을 내리는 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로 가는 그 목표 자체가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내 삶을 일단 돈 버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두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둘의 삶의 방식이 비록 이렇게 목표점은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목표점으로 나아갈 때 어떤 삶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죠? 저는 이런 지금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뭐 니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니체가 강조했던 부분은 그 두 번째 삶의 태도를 취하라라고 하는 그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운명론 같은 경우에는 그 운명의 메인은 그것도 운명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에 대한 원한 또는 원망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일종의 운명론의 한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니체가 생각했던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혹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 우리는 보통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는 생각 못해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는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내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떤 그 상황에 있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채워진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앞으로 이 자기 삶, 어차피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은 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채워졌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우리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보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인 어떤 삶의 어떤 태도,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갖추어지지 못한 조건, 이런 것들을 채우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제가 소박하게 이해하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한 바는 뭐 나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났고 그거는 내가 뭐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봐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할 때마다 생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성되는 그런 건 아니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 예.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거. 예. 그렇지만 내가 그러한 조건 내 한계 내 주어진 거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인정하고서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더 뭐 어쨌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든 뭐 힘의 고향을 느끼기 위한 거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발전시켜 보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어떤 이 인간에 주어진 한계, 나한테 주어져 있는 뭐 성격과 같은 운명들이 바뀌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수동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생각일까요? 이 스타일을 부여하는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맞나요? 저가 어떤 프로에서 공립학교 미국의 어떤 선생님이 그 엄마 아빠가 다 감옥에를 갔어요. 근데 얘가 우리나라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급식을 이제
먹어서 그날 또 좋은 급식이 나와서 줄을 서서 배식을 하는데 그 형편이 안 좋은 아이가 그 급식판을 쏟은 거예요. 그날 먹을 걔가 좀 많이 못 먹으니까. 근데 걔가 딱 털고 일어나면서 나처럼 멋진 사람한테 그거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라 그랬더니 애들이 줄 서가지고 하나씩 다 걔 식판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장면을 안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좌절해서 울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걔는 그 상황을 더 좋게 바꿔보면서 그 아이들의 분위기를 바꿔간 사례를 보여주면서 아 내가 저 아이한테 좌절을 기대했었나? 아니면 희망을 본 건가?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3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에 대해서 되게 의심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 나는 쟤를 위로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쟤는 그 상황을 다르게 바꿔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저게 진짜 레몬을 줬을 때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참 니체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긍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그게 언제 발현될지 모르겠지만 말을 표현해서 여기까지 사람 아니야? 그럴 때 그런 게 존재 같습니다. 이거 뭐 달리라 한인이 뭐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식의 생각 아닌가요? 나 뭐 이 모양 요 꼴로 태어났지만 이러면 또 어때? 뭐 캔디 같은 생각. 이러면 또 어때? 나 이거 받아들이고 더 앞으로 나아갈래? 달려라 한인이 뭐 그런 식 아닌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는 활동이 그렇게 하는 게 이 감성이나 감정, 성격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는 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기가 장악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극적인 사람이 뭐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극적인 성격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극적인 그 성격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쳐서 소극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격은 소극적이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되려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조금 전에 스타일을 부여한다는, 저는 스타일보다는 부여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는데 그 부여한다는 게 의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죠? 자기의 영역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뭐 한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게 많이 없었는데 한번 발현이 되면 예. 그 다음에 좀 용기가 생기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그게 만약에 좌절이 되면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 확률이 높아지고 또 스타일을 한번 입히면,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가 되면 그죠. 그게 발전할 가능성이 예.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역경을 극복해서 살아내려는 그걸 철학적으로 정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은 생각인데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나요? 사람이, 예, 맞습니다. 사람 차이 사실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뭐 다른 사람보다 활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하는데 사실 그 차이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하고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인간이 타고난 그 본질은 뭐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인데 이제 마주하게 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긍정적인 걸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고 그냥 그 상태를 머물러서 사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라는 그거를 발현하는 행위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분리되는 게 그게 지금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렇게 정형화해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다 살고 있는데 사람은 다 각각입니다. 사람은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지가 강한 게 성격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뭐 성격처럼 강한 의지를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의지라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를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지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의지를 가질 수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쇼펜하우는 의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기 지금 자유의지라고 뭐 강하게 이야기해서 모든 걸 다 거기에 뭐 이렇게 부여하는 그게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면 누구나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예인데 거기를 비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미국에서는 쌍둥이 조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쌍둥이가 입양이 됐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입양이 됐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갔는데 예. 결국 되게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고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환경 되게 달랐는데도 의지와 상관없이 본질만 발현된 느낌도.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뭐 같이 쌍둥이 둘이 같이 키워도 일란성 둘이 키워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뭐 의지가 다다 극적인 사건이 발현되냐.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데미지가 비슷하다면 그렇게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정말 극적인 상황, 뭐 9.11 테러나 이런 상황에 한 명이 쌍둥이를 맞닥뜨리고 안 맞닥뜨리고 이러면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는 그 발현이 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자기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어떻게 노력했을 때 그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정말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거 딱 단적인 예로 제가 되게 의존적인 성격이었어요. 되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의존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님이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러니까 어머님 남동생은 암에 걸려서 지금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내 아들도 지금 이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머님은 또 지금 요양원에서 거의 90세 넘으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아무런 조치를 좀 안 해주는 거죠. 의사들이 연로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내가 너무 우울해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어머님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냐고. 어머님이 우울해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세 사람이 다 낫는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라고. 근데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이제 미안하신 거예요.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픈데 내가 여행을 가는. 오히려 어머님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주시니까 이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여행 같아서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어머님이 우울하시면 다 우울해진다고.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행 가셨다 이제 오늘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빠져 있으면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한 2발짝씩 빠져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지금 꼭 고집하는 게 서울대를 나온 정신과 의사를 고집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좀 그다음에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찾아낸 게 요즘에 나아가는 정신과 의사. 그래서 자기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고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갔어요.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니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데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지 않는 정신과 의사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만의 이상한 세계관이 생겨서 자기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거 꼭 여쭤보고 그냥 슬쩍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살 길을 저렇게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막 알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본인이 그런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까 늦어진 이유가 충격을 받아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지하철을 헤어지고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제사 지낼 때 그때 제사 날이었는데 얘네 아빠가 쓰러져서 숨을 못 쉬는 저희 어머님은 제사도 지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과 이걸 그래서 근데 저희 아들은 그 할머니 그러면은 저기 산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왔더니 싸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너는 엄마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부러울 것 같대요. 왜냐면 이 상황에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먼저 빠져나간 건데 자기 같은 아직 어려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 나중에 청개구리 우화에서 자기가 일이 안 되는 게 있대요.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까봐 딴 데 이제 떼내려가는 시체를 잡고 있는데 왜 죽은 시체를 잡고 그렇게 그걸 잡고 있냐 이 시체인데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쁜데 얘는 내가 얘기를 하면서 많이 했지만 밥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몇 살이지? 지금 중3. 아유, 중3. 내가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얘 얘기가 틀린 자기는 제사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주 옛날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밥을 떠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절을 하더라. 이걸 보고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맞아요.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 왜 그 옛날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소세지 어떤 책에서 이런데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집안의 전통이 미국인데 뭘 할 때 소세지 양쪽을 자른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대째 4대째 내려오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소세지를 왜 이렇게 들어? 너는 할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올라갔더니 할머니 왜 이렇게 들어?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아서 이게 전통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한테 뭐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멘붕에 빠져오다가 지하철을 지나쳐 갔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게 좀 한국에서 이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혼자 막 많은 생각이 옛날에 공자가 요즘 젊은 애들 버릇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젊은 애들이 우리 스승이다라는 이야기 비슷한 것도 했거든요. 좀 맞습니다. 받아들였으니까. 네, 그 남편이 지금 우울한데 제일 원하는 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스타일을 부여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가 숨김없이 표현하는 나를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함께 있어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라야 남에게도 그대로를 봐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예술 같은 것도 사실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그 표현된 것을 보고 나를 더 볼 수 있는 거죠. 더 실감나게. 그렇죠. 자기를 자기가 봐줘야 된다. 그게 되게 스타일을 가져가라는 게 정해진 어떤 규범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자꾸 나를 재단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나 자신도. 그래서 남에게 그걸 기대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못하는 걸 남이 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나라도 나를 사랑해주자.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해요. 나를 내가 사랑해주죠. 그러려면 자꾸 표현해야죠.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
자기를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내가 네. 그랬어? 네. 내가 이렇게 되면 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가?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이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서 꼭 저래야 했을까,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적지 않게 있으니까, 그죠? 그게 난데,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숙제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래도 좀 더 사는 삶을 낫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남편의 이야기가 좀 꽂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 그렇구나, 가수? 너 그렇구나, 너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 정도를 계속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가족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비밀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엮여져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내가 상처받을 텐데,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면 이러니까 제가 잘했다고 한 게 뭐냐면,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했던 것 같아요. 편한,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완전히 일단 누구의 얘기든지 그게 어떤 거든지 다 내가 저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서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없으니까 첫날 딱 그 20분에 제가 본 결혼하고 가장 밝은 표정이라고 너무 시원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4회차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제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회차를 가면서 이제 하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그 지하철 타면은 할머니들끼리 앉아 있으면 몇십 년 친구처럼 얘기해요. 왜냐면 안 볼 사람이니까. 그냥 막 아무 저렇게 깊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내일 안 볼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배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설 이상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는 게 친정엄마를 모시는 것보다 더 편하다. 왜냐면 친정엄마는 제가 행동 반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 행동을 하면 내가 짜증이 올라올 텐데 이걸 아는데, 시어머님 짜증의 강도가 안 정해져 있고 매일 다르니까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에 막 이게 돼요. 근데 저 행동은 무슨 의도로 하셨지? 이게 되는데, 저희 엄마가 일단 일어나서 가는 방향만 보고 진짜 그만해. 그래서 제가 엄마 친정엄마 안녕히 어머니 더 힘들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더 모를 때 오는 게 더 좋아요. 모를 때 그럼 내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나 보다. 근데 우리 엄마가 하면 또 시작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알고 있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병원은 어딘데요? 아니, 진짜 필요한 거. 쪽삼에 나아가는 정도가 얼마나 오히려 어쩌면 다 필요할 수도 있네. 저희는 이제 사업을 위해서 그런 선생님 좀 모시고. 제 굉장히 근데 거기 원장이 두 분 있는데 꼭 한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한 사람은 별로고 이 한 사람이 손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알아올게요.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저희가 그런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샤프하고 한 30대 젊은 사람이네. 젊은데 사모도 튀어있고 뭐 이렇게 막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주면서 이거 먼저 읽어보시고 하라고 문단 진단제도 되게 세심하고 되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해법 가리키던 학생이 이제 코넬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공대로 전자공학과로 바꿔서 왔는데 높은 직책에 한국에서 이제 졸업해 여기서 군대 나와서 했는데 나이는 어린데 자기보다 상사들이 다 나이가 많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막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 이제 알게 돼서 근데 샤프하고
그렇고 하고 약간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자. 네네. 좋은 거 얻어가시네. 네, 제가 필요했어. 다음 주에 자세한 정보. 오늘 당장 올려드릴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238페이지. 238페이지. 예. 그 중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권태는 이게 예. 그건가요? 예? 거요? 왜 거기가 있었어? 저 여기 옆에 이렇게 나와. 아 이거 여기 오신 거 맞다 아니다 그러다가 어. 아 이게 아까 이거 초대한 것이다 아니다. 초대한 것이 말고 끊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 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주제인 것 같아서 여기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시죠. 예. 권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라는 신호.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려는 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으니 그것에서 비롯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세의 나이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된 니체는 고전 문헌학자로서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 대신 철학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니체는 고전의 정확한 해석에 몰두할 뿐인 고전 문헌학은 창조적인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철학에 매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10년에 걸친 교수 생활 동안 니체는 이런 생각을 줄곧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병이었습니다. 예. 병으로 인해 35세의 나이로 교수직을 사직하게 된 니체는 그 병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 속에 참된 자아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잘못된 삶에 대해서 보인 건강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인용문 다른 것들은 좀 읽기 힘들지만은 요 인용문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읽어요? 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초조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며 나의 진정한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문헌학자로서 나의 삶 전체가 얼마나 보람이 없는가를 갑자기 무재배할 정도로 명료하게 알아차렸다. 나는 정신적 양식의 공급이 중단되었던 내 인생의 10년을 뒤로 하고 있다. 바로 이때 아주 알맞은 때에 경탄할 만한 방식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결국 젊어서 죽게 되어 있는 체질인 불길한 유전이 나를 둡게 되었다. 병은 서서히 나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끌어냈다. 그것은 나에게 모든 단절, 즉 격렬하고 위험한 모든 행동을 면하게 해주었다. 병은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었다. 그것은 내가 망각에 빠지도록 허용하고 명령했다. 그것은 나에게 누워있고 기다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내하라는 의무를 나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사유한다라는 것이다. 나의 눈만으로도 책 냄새를 풍기는 모든 몰두에 그리고 모든 철학의 종지부를 찍는 데 충분했다. 나는 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내적 자아, 어떤 의미에서 묻혀 있었으며 끊임없이 다른 자아를 듣도록 하여 침묵하도록 강요된 이 자아. 이 내적 자아가 서서히 수줍어하며 주저하며 눈을 뜨게 되었고 마침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예, 그 밑에 구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니체는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 의식의 이면에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 봅니다. 니체가 힘의 의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목이 권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라는 신호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살면서 혹시 권태롭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권태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삶은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태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가 겪는 경험 그리고 자기가 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제, 오늘, 내일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잖아요. 권태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별한 게 없어요. 어제 먹었던 밥 다시 또 먹는 거고요. 어제 갔던 회사 또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어제 뭐 잤던 잠 다시 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하는 행동 또는 우리가 어떤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 자기가 부여한 의미가 없으면 그게 권태롭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에 권태롭게 되는 것도 이제는 그 사람이 전혀 새롭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롭나요? 그 사람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깥의 환경이 권태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권태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태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뭐 지속되거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 동력이 떨어졌다라는 신호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이 이 장의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아주 니체의 경우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권태를 벗어나게 해준 뭐 좋은 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읽어보신 구절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나, 뭐 내가 뭐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삶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그 틀대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거는 어떤 삶을 살아야 좋은 삶인가 하는 거는 바깥에서 부여하는 기준들은 사실 한번 눈 이렇게 질끈 감아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건 자기거든요. 자기가 그 판단을 내리는 거라면 자기 안에 권태라는 그런 감정이 생겨났을 때는 자기를 분명히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니체는 굉장히 특이한 그 자기의 그 전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헤르만 헤세의 시를 인용을 해놓고 있는데 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저는 시를 읽을 때마다 이게 뭔 이야기라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래도 이 맥락에 맞추면 좀 비교적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단계라는 헤세의 시입니다. 242페이지 1인가요? 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니까 천천히 좀 구절들을 좀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예.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나이에 굴하듯이 일생의 모든 시기와 지혜와 덕망도 그때의 꽃이 피는 것이며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예. 생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용감히 서러워하지 않고 새로이 다른 속박으로 들어가듯이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해야 한다. 대개 무슨 일이나 처음에는 이상한 힘이 깃들어 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며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명명하게 하나씩 거닐어야 한다. 어디서나 고향에 대해서와 같은 집착을 느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를 구속하려 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씩 높여주며 넓혀주려고 한다. 우리 생활권에 뿌리를 박고 정답게 들어 살면 탄력을 잃기가 쉽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습관의 마비 작용에서 벗어나리라. 죽을 때 아마
다시 우리를 새로운 공간으로 돌려보내서 젊게 꽃 피워줄지도 모른다. 우리를 부르는 생의 외침은 결코 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좋아.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편히 있으라. 이거 읽어보면 어떤 마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죠. 저 이거 읽고 가긴 했어요. 아, 예.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습관의 마비작용에서 벗어난다. 거기만 줄쳐놨어요 나는. 여보 줄쳤잖아. 줄쳤어요. 아 너무 가고 싶다. 맞아요. 여행을 떠나니까 노숙자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아무것도 거긴 없었어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게 뭔가인지를 다시 체험해보는 거죠. 버릴 게 뭐고 깊이 간직할 게 무엇인지 단체 여행에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여행 가면 저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니체가 이야기하고 이 헤세가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들어오면 인생의 순간순간이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어제 봤던 이 장면이 오늘 볼 때는 어제 본 장면과는 다른 새로운 장면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여행인 상태로,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 안주하고 나를 거기에 이렇게 푹 담아놨던 내가 별 생각 없이도 살 수 있고 또는 내가 뭐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어제 갔던데 거기 간다고 해서 그게 어제랑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수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딸린 문제죠. 뭐 요즘 뭐 말하는 내용들 중에 뭐 현재를 살아라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현재를 살아라는 표현이 이거랑 이어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 뭐 이 생명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용감히 서러워하지 않고 새로이 다른 속박에 들어가듯이 그죠? 이별과 재출발을 각오해야 된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뭐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기억 또는 과거의 습관 이런 거에 많이 매여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어져서 그 자리를 갔잖아요. 계속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그 부분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어났을 때 어제랑 똑같은 세상이 보이면 그건 권태로워지기 시작한 거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단계, 여기 지금 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단계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것도 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단계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권태는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거든요. 제가 권태라는 걸 한참 찾다가 이상이 써놓은 권태라는 수필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 권태라는 수필 부분인데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다행히 또 깨거든 옆에 가서 장기나 한 판 두자.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몇 가지 남은 기억들을 소처럼 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권태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수용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뭐, 아무것도 흥미가 없는 상태.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건다. 불나비는 죽었던지 화상을 입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 알고 평상시에 불을 평생이겠죠. 평상시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 이게 이제 권태에 들어있는 상태. 암흑은, 이 밑에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있던데,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방은 좁은 것이나 우주에 꼭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크고 작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이게 이상이 1937년에 죽는데 26살인가 27살에 죽죠. 20대 이상. 예, 저게 죽는 해 1936년에 썼고 발표는 1937년에 했던 그 글입니다. 권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가 그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권태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그게 있나요? 세상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딱 그리고 우울증 있었을 것 같다고. 권태라는 표현보다도. 마지막 장입니다.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라. 이야기는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여기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조금 읽어볼까요? 예. 앞부분만 조금만 읽읍시다. 뒷부분 거의 같은 이야기여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 아니요. 240. 예. 거기도 좀 예. 죄송합니다. 노란데. 예. 돌아오셨다고.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가? 젊은 영혼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면서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무엇이 너의 영혼을 높이 끌어올렸는가? 역점조차 눈부신 것으로 만들었다. 이체는 그대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극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대 자신이 되어라라는 말과 자기를 극복하라라는 말이 서로 모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되어라라는 말에서의 그대 자신, 그리고 자기를 극복하라라는 말에서의 자기는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그대 자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소질 등을 승화시킨 참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기를 극복하라라는 말에서의 자기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에 영합하려는 거짓된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려면 거짓된 자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영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영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는 자기가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조건들이라고 하는 게 그건 자기의 삶의 조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책의 그 논조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읽어주십시오. 니체는 우리에게 각자의 개성을 살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인 내지 고귀한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는 것과 초인 내지 고귀한 인간이 된다는 것 역시 얼핏 생각하면 서로 모순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초인 내지 고귀한 인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상에 해당하는 반면 개성을 살린다는 것은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상과는 대립되는 각자의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니체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각자가 자신의 타고난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의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하고 희귀한 예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지닌 강점과 약점의 모든 것을 조망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예술적 계획에 따라 변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들이 예술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약점조차 눈을 황홀하게 하는 것이 될 때까지 자신을 다듬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또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면서 제2의 본성을 덧붙이고 제1의 본성 중 일부분을 변용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이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자신을 일정한 방향으로 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장의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 타고난 자신의 성격, 약점과 관점을 조망하면서 변형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조망보다는 저는 니체에게는 더 적절한 표현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죠? 여기 지금 제1성격, 제2성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1본성, 제2본성, 제1본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타고난 어떤 성격입니다. 약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럼 제2본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부여한 어떤 스타일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측면. 그렇게 해서 여기도 뭐 통제, 지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식적으로 그걸 장악할 수 있으면, 그죠?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게 통제와 지배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을 만들어라. 뭐 어느 정도는 자세히 설명이 설명이 지금 되어 있진 않은데 이 정도면 니체가 이야기하는 맥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게 있고 그 타고난 강점과 약점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뭐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더 키우고 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뭐 행동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보정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뭐 성격이 좀 유순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행동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삶이 조금 더 그러니까 뭐 나은 삶 이렇다기보다는 자기 삶이 되는 그러니까 본성대로 따라가는 건 자기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의지나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삶일 수 있으니까.
예. 예. 본성이나 본능이나 뭐 거의 같은 용어로 여기서는 보아집니다. 예. 자기가 타고난 욕망에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도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노란색 부분에서 예. 그 네가 사랑한 게 뭐였냐, 예. 네가 너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게 뭐였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자기의 강점, 장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그럴 때 그게 스타일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향해 달려가는 거죠. 내 색깔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차피 니체의 그거에서는 아름다움을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 예. 영혼을 높이 끌어올리는 거, 거기에 초점을 그렇겠습니다. 예. 내게 생명의 힘 또는 그 힘의 여지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또는 무엇이 너의 영혼을 높이 끌어올리는 그 무엇에 해당되는 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 만한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154페이지. 254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본능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만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능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니체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예. 신체를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눕지 말고 그때마다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용문은 빼고 좀 읽어주십시오. 네. 안 읽어도 예. 여기서 니체는 섭생법의 한 예로 카이사르를 들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병과 두통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청난 행군과 지극히 간소한 생활 방식, 끊임없는 노천 생활 및 지속적인 폭사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신체를 엄격하게 단련하고 훈육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체를 완전히 우리의 지배 아래 둘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본능까지 건강하고 기품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능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모든 좋은 것은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쾌하고 가벼우며 필연적이고 자유롭게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동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필연적으로 경쾌하게 따라 나오는 행동이고 이 경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볼 때 자유로운 행동의 진정한 의미는 칸트가 말했던 도덕적인 의무에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필연성과 하나가 된 행동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몸 그리고 우리 정신, 우리 감정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정신이나 뭐 영혼 이런 거는 몸과 떨어져 있는 몸보다 더 우월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시기 되면 이제 바뀝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의 바탕이 되는 것. 그만큼 감정도 몸에서 생겨 나오는 것. 요즘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 몸을 단련하고 통제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인 욕망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몸에서부터 만들어진다. 몸에서부터.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정신마저도 건전한, 여기서는 거기서부터 그 상태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행동, 이런 것, 건강한 정신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우리가 지금 뭐 이 정신의 그 힘듦 내지는 정신이 어떨 때에는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괴롭거나 뭐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상황들이 처해졌을 때 하나의 해결책으로 몸을 힘들게 만들거나 몸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 건강한 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힘들게 만드는 그 행동이 자기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몸에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게 요 시기부터입니다. 주제 초인의 자질을 기본적으로. 해먹는다고요? 신체 단련에 있어서 최고의 아니 뭔 소리지? 체육력. 최옥녀?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의식적인 몸의 단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또는 뭐 그러면 체육하는 사람들이 다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의식적인 몸의 단련이라고 하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본능이 강하긴 하죠. 본능이 그냥 건강하다는 거지 본능이. 힘들다가 아까 함부로 죄송합니다. 그때 좀 푸시업도 좀 하고 그랬어요. 자, 요 뒷부분은 사실 뭐 보고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라.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뭐 니체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끝내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이걸 읽어보고 저는 읽어주십시오. 읽자입니다. 김정희 선생님 토스. 뭐 토스입니까? 마지막. 예. 우리 토스하자. 그냥 끝내기가 좀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라. 보고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라. 그럼 조금만 읽어주십시오. 258페이지. 보고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라. 니체는 어떤 사람들과 교유하느냐가 고귀한 인간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열한 사람이 아닌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는 우리가 고귀한 인간이 되려면 보는 법과 생각하는 법, 그리고 말하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니체는 몸의 평정과 인대의 습관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나하나의 경우를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조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응을 자제하면서 결정을 유예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이에 반해 천박한 사람들은 자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자신의 저열한 본능과 충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이미 병약함과 쇠진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서두르지 않게 되고 쉽게 믿지 않게 되며 낯설고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우선은 저기를 품은 평정과 함께 그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쓰는 법인데 니체는 이것을 무용을 배우듯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무용수는 섬세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춥니다. 그런 몸짓 하나하나를 언어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유하고 글을 쓸 때에는 사람들이 갖는 섬세한 뉘앙스를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자신이 살던 당시의 교양 교육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단순히 많은 지식만 주입한다라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활동을 키워주지도 않고 내게 직접 활력을 불어넣지도 않으면서 단지 나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증오한다라는 괴테의 말도 인용했지요. 니체는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배우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배우면서 그들처럼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상황으로 옮겨서 말하자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선비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면 당시의 선비들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선비 문화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쌓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뒷부분은 에필로그 부분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에 왜 이게 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가요? 그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아이들이 뭔가를 습득하고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태어나서 초기에 그죠? 뭐 5살, 6살 요 과정을 넘어가는 언어적으로 교육되지 않는 그 시기를 아마 니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거 이거 어떻게 배워요? 선비를 죽어 있는 선비를 깨워서 이거 그걸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언어 또는 그 문자 뭐 이런 것들로 전달하는 어떤 그 내용들은 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있는 미묘한 많은 것들을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표정을 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 표정은 뭐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섬세함을 니체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토대는 보는 법인 것 같아요. 보는 것. 일하면서 많이 이제 훈련이 되더라고요. 사건 같은 거 상담하고 처리하면서. 듣고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섣불리 속단하면 크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듣고 정보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계속 판단을 유예하는 거죠. 판단을 유예하고 최대한 더 이상 이제 정보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결정하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계속 뭐 살면서 이런 그 옛날 느낌들을 떠올려 보는데 제 군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굉장히 척박한 전방 부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윗사람이 한마디를 딱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어버립니다.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는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감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감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것도 사실 자기의 의식적인 어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응이 오면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멈춰 놓는 거죠. 보는 것.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다음 책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좀 여유를 좀 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셔도 좋고요. 보고 이렇게. 저 이번에 추천한 책 저번에 그 아들 심리학 이름 뭐죠? 미움받을 용기. 그것도. 원투. 예. 그게 원이 있고 투가 있더라고요. 원투. 예. 근데 두 개 다 저는 네,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뭐라고요? 구해놓고, 근데 같이, 안에 책이, 내용이 좋은 것도, 같이 읽을 그 책이기도 하고 한데,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또 우리 그 배우를 하셨던 선생님 계시잖아요. 대화체 아닙니까? 네. 선생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한국 프로그램 대답하고 이런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응? 희곡 읽듯이 시나리오 읽듯이 괜찮지 않나요? 캐릭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선생님, 철학자라는 선생님하고, 학생들, 청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선생님 하시면 되죠.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저는 아직 다 못 봐가지고, 근데 정말로 재밌고 배우는 게 그런가요? 많아서 저다 읽진 않았어요. 이것만 보면 진짜 좀 근데 추천해서 봤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저한테 그런가요? 진짜 엄청 좋아해요. 이건 뭐또 봐도 될 정도로 괜찮지. 책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픽이 있고요. 대화체 맞죠?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토픽 하나마다 이렇게 뭐 철학자, 청년 철학자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읽히던가요?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 한번 시범 보고 책을 좀 찾아볼까 싶습니다. 해볼까요? 한번 다양한 형식을 구사해보는 거죠. 뭐 영감에 대해 한번 구경 한번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일단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하여튼 이건 제 추천입니다. 또 다른 책도 다 추천하시면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우리가 책을 고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저는 2주쯤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10월인데, 그러니까 책을 그냥 선택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읽고 그걸 하고, 저걸 한다는 보장도 못하니까 여러 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11월 둘째 주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예. 예. 그러고 가능하면 11월 첫째 주 내로 책을 선택해서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네, 몇 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올려서 예, 올려주시고. 근데 그리고 이거 이제 요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 단톡방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걸. 자, 뭐 굉장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그죠? 13주를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힘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와서 장은 아니더라도 책 읽는 과정이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 책 읽는 과정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꺼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쓰셨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